안녕하세요. 이재유 종합과목 조재명 강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교재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종합과목은 항상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꼭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개념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 추가적인 내용을 더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여러분 선생님이랑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종합과목에서는 지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문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터키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다네르스 해협과 보스포러스 해협을 거쳐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국가이다. 13세기 말에 성립한 오스만 제국이 길게 이어졌는데 1차 세계대전 후에 붕괴하고 공화국이 되었다. 종교는 이슬람교회다 라고 되어 있죠. 터키의 기후는 일부 고원을 제외하고 온대기후이고 지형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이 많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있다는 거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후에 붕괴해서 공화국이 되었다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터키의 기후,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에 속하고 있다, 조산대에 속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하선부 1에 관해서 2021년 현재 터키가 감행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여기에 터키가 가입되어 있나요? 자, 나토라고 하는 것은 냉전 시기 때 자유주의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동맹입니다. 여기에 터키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토에 터키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특히 냉전 초창기 때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서요, 트루먼 대통령이 그리스하고 터키에다가 원조를 했었죠,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 나토에 터키가 가입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엔은 당연히 가입돼 있겠죠. 국제사회 대부분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EU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EU에는 가입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좀 갈등이 있어요. 그죠? 터키는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왜 터키의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라고 여러분 위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좀 멀고요. 거기에 역사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어서 EU에는 가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터키가 OECD에 가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풀다 보면 또는 예상문제 풀다 보면은 정답이 아닌 선택지에 여러분이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파고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종합과목에서 정답 아닌 선택지가 별 뜻 없이 여러분 들어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에 하나하나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터키가 OECD에 가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EU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하선부 2에 관해서 터키 공화국의 정치제도로서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에 좀 여러분이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죠? 왕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게 공화국입니다. 됐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1번, 형식적인 상징으로서 술탄이 존재한다. 술탄은 여러분 왕이잖아요. 그죠? 술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고요. 2번, 의회 의원은 모두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말만 들어도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고요. 행정권과 사법권은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 사법권이 대통령한테 속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기본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은요, 터키의 정치냐, 터키의 정치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 4번째. 4번. 일원제의 의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터키가
1원제인가 2원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학습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번, 2번, 3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원제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속어법적인 문제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하선부 산맥 안에서 다음 표는 터키를 포함한 주변의 지역이다. A 지역의 기후를 지금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특징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여러분 터키인데요. 그죠? 맞아요. 여기 터키란 나라가 있는데 보시면은 터키의 약간 지중해 근처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도 나타나는 기후인데 요 기후는 뭐냐면은 바로 CS 기후입니다. CS 기후가 뭐죠?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선생님이 그 이재유 종합 과목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과목이 CS 지중해성 기후라고 개념 시간에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중해 근처, 그 다음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그 다음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근처, 그 다음 칠레의 연안, 그 다음에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 지역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 지역들 여러분이 잘 알아두라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지중해 근처이지만 아프리카 북쪽도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깊숙하게까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참고로 여기 있는 바다가 카스피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 카스피해 밑에까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 범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은 이제 답을 찾기는 쉬워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러분 성격이 어떻죠?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습윤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겨울에 강수량이 비교적 많다. 겨울에 습윤한 것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 4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산맥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조산대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태평양 중심으로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습니다. 같은 신기조산대지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좀 봐두셔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갑니다. 환태평양 조산대고요. 두 번째 히다 산맥은요. 이건 일본에 있는 산맥인데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높은 봉우리가 많은 곳에 있는 산맥이거든요. 근데 일본 전체가 여러분 환태평양 조산대잖아요. 그래서 히다 산맥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요. 피레네 산맥 대표적인 신기조산대고 요거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에팔레치아 산맥은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미국 동부에 있는 대표적인 고기조산대의 산맥입니다. 이것도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산맥들. 나머지 산맥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피레네 산맥 포함해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들어가는 또 다른 산맥들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거기 들어가고요. 거기에 피레네 산맥, 그 다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 그 다음에 카스피해랑 흑해 사이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 이런 산맥들이 대표적인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엔 프랑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는 가고 싶어요. 그죠? 프랑스의 파리는 옛날부터 많은 회의가 행해져서 다양한 조약이 맺어졌다. 1763년도에 7년 전쟁의 결과로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사이에 맺어진 파리 조약을 시작으로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의 종결 때 맺어진 조약도 파리에서 조인된 것이다. 그리고 근년 행해진 제21회 국제연합 기후변화 구조조약 당사국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는 온실력과 가스의 배출 삭감에 관한 파리 협정이 맺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에 관해 가지고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제도 대통령 있나요? 있죠, 여러분. 수상 있어요? 있죠, 여러분. 프랑스의 대통령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습니다, 여러분. 수상은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둘 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반대통령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고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금방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죠? 2번입니다. 대통령은 수상이 임명하지만 대립하는 정당으로부터도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신과 대립하는 정당의 사람을 수상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경우가 흔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거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랑스어로 코하비타시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맞는 말이고요. 3번 대통령을 두지 않고 금방 대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그지? 틀렸고요. 4번 대통령과 수상의 양쪽 다 의회가 선출하는 구조이다 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요? 2번이 정답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치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주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잘 파악해 두셔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하선부 2에 관해서 하선부 2가 7년 전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 7년 전쟁의 결과 유럽의 국가들이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건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7년 전쟁이라는 건 유럽에서 일어난 아주 큰 전쟁이거든요. 근데 뭐 거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큰 전쟁이었어요. 근데 7년 전쟁이라는 이 전쟁 자체는 이제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안 나오는 범위라서 7년 전쟁이 뭐 일어났고 어떻게 경과되었고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 7년 전쟁의 결과로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재정난에 빠졌고 특히 영국 같은 나라가 재정난에 빠졌고 이 영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시에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지역에다가 세금을 더 여러분 이제 걷죠.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미국 독립운동, 미국 독립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의 미국 독립전쟁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 노예해방운동, 그 다음에 명예혁명, 1866년도에, 1688년도에 일어났던 명예혁명, 그 다음에 크림전쟁, 1853년도에 일어났던 크림전쟁.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 개념 수업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니까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하선부 3에 관해서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네요. 1898년도에 발발한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에게 할양된 지역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서전쟁인데 이 미서전쟁이 미국의 제국주의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질문 추가로 좀 해볼까요? 미서전쟁, 이 전쟁 때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선생님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의 제국주의 시대 때 대통령 누구죠? 바로 맥킨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1898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하와이 병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미국의 제국주의, 다시 말해서 하와이를 뛰어넘어서 태평양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서전쟁의 결과로서 미국이 획득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잘 외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필리핀, 그 다음에 괌,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몇 번이죠? 3번의 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미서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뭡니까? 그거는 쿠바의 독립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그 원인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됐죠? 7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2015년도에 체결된 파리 협정의 내용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이건 환경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환경 문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교토 의정서랑 파리 협정입니다. 특히 2015년에 파리 협정도 여러분 꽤나 중요한 협정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먼저 이 협정 자체가 지금 위에 보기에도 있다시피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배출 삭감의 의무가 가장 먼저 정해진 게 바로 교토 의정서였어요. 그죠? 근데 그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삭감하는 내용이었고
그것이 이제 종료되면서 새로운 협정으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파리 협정입니다. 근데 이 파리 협정은 앞에 있는 교토 협정서랑 다른 게 뭐라고요? 모든 국가가 참가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가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19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폐기된 것으로 파기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행해진 합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건 2012년까지의 합의였었어요. 그러니까 파기된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종료된 것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온 게 바로 이 파리 협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입니다. 미국은 이 협정을 주도해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것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교토의정서에서도 여러분 탈퇴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 파리 협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탈퇴를 했었어요. 처음에 합의를 했다가 중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파기하고 나갔었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지금 2021년도에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일본은 이 협정에 의해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이 처음으로 의무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이 아니야. 언제요? 교토의정서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 4번, 선진국뿐만 아니라 도상국을 포함한 전 국제연합 가맹국이 참가했던 합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파리 협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우리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문제 이렇게 여러분 8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9번부터는 경제 문제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요 공급 곡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야, 수요 공급 곡선 틀리면 대학 못 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사실은 좀 우리가 배운 것보다는 좀 삐뚤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모양은 되게 비슷하죠. 근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세로축이 가격인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균형점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균형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은 먼저 공급 곡선이 어디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요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거나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여러분 되겠죠? 그러면 또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겠죠. 즉 공급이 줄어들거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는 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올라가는 됐나요? 그때 여러분 뭐가 일어난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재화의 생산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 공정의 효율화가 되었다. 그러면 공급이 더 잘 될 거 아니야? 물건 잘 만드니까, 그죠? 1번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틀렸고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1번은요. 자, 2번. 재화의 원재료의 공급이 풍부하게 되었다. 원재료 공급이 풍부해도 여러분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지지. 틀렸죠, 그죠? 3번. 재화의 인기가 높아져서 모방품이 증가했다. 만약에 재화의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방품이 증가하면은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모방품이 더 많이 팔리면 수요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평판이 높아졌다. 평판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수요 공급 곡선 문제 중에서도 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리면은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공란 A, B에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입니다. 신제품, A는 신제품, 신생산기술, 신판매 방법, 신조직의 개선 등이 옛날 것을 바꿔서 경제를 자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그걸로 인해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경제 발전 주체가 B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신제품, 신생산기술, 신판매 방법 뭐 이런 것들 뭐죠 여러분? 이노베이션, 혁신.
됐나요? 이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 경제학자에서 콘드라체프랑 슌페터가 있는데 바로 슌페터겠죠. 그죠? 맞아요. 슌페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 기업가가 이노베이션하는 혁신적인 부분이니까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여러분 경제 발전의 주체가 뭐라고요?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되겠죠. 정답 여러분 묶어서 보면은 몇 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뒤에 이러한 것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이것만 보고 콘드라체프를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콘드라체프는 예를 들어서 기술 혁신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위에 있는 여러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슌페터가 틀림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새 좀 여러분 자주 나오는 경제학자가 슌페터죠. 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한 기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은행에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죠. 대출받는 것. 그걸로 조달한 자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주주로부터 조달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은행에서 대출받는 건 타인 자본이 맞나요? 아닌가요? 타인 자본이 맞죠, 여러분. 근데 주주로부터 여러분 조달한 자금은 타인 자본이 아니라 뭐죠?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이에요. 주주한테 여러분 조달받은 거 안 갚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은행에서 빌려온 건 타인 자본인데 주주로부터 조달받는 건 여기 타인 자본에 안 들어가죠. 자기 자본이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입니다. 기업이 세금을 뺀 나머지의 이익으로부터 배당이나 임원들의 상여, 보너스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사회 유출분을 뺀 액을 내부유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유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기업이 돈 벌어가지고 쟁여놓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보너스 줄 거 다 주고 배당금 다 주고 남은 것들 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내부유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여러분 맞죠? 이것도요. 됐나요? 그래서 2번의 설명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기 자본은 기업 경영 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이익의 유보액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활동해가지고 돈 번 거 그거 지 돈이야 남 돈이야? 자기 돈이죠, 여러분. 자기 자본 맞습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4번 뭐가 틀렸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금의 조달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구분되지만 직접 금융으로 조달한 것은 자기 자본, 모두가 자기 자본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라는 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쳐서 조달하는 걸 간접 금융이라고 이야기하죠. 직접 금융은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 조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직접 금융에 들어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주식을 발행한 건 자기 돈이 맞아요. 자기 자본인데 선생님이 금방 말했던 회사채라고 하는 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이거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뭐죠? 타인 자본이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문장 자기 자본에 들어간다. 모두가 직접 금융으로 조달한 것이 자기 자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회사채는 뭐라고요?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금융정책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불경기 때 행하는 공개시장 조작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영향을 나타내는 그림 같은 겁니다. 여기에 A, B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불경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 금융 시간에 대단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엄청 헷갈린다고요. 됐나요? 중앙은행은 불경기 때 국채나 어음 같은 것들을 카이오페 합니까? 우리오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돈이 더 풀려요, 시중에? 카이오페를 해야 되죠. 국채나 어음 같은 걸 뭐 해야 돼요? 사와야 돈이 뭐 한다고? 풀린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카이오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콜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일본은행이 카이오페를 하면은 이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은 시중의 은행들로 빠져나가요. 시중은행들로. 뭐 시중은행은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개 은행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시중의 은행들은 자기들끼리도 돈을 거래를 하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대출하고 자기들끼리도 빌려주고 해요, 여러분. 그때 금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콜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일본은행이 자금을 쭉쭉 풀어버렸어. 그럼 시중의 은행들은 뭐 돈이 좀 풍족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끼리 여러분 대출하고 대출 받을 때 뭐 이자 많이 받겠어요? 안 받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콜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카이오페를 하면은 자금이 쫙 풀리면서 시중의 은행들 거래할 때 이자, 콜 금리도 여러분 내려가면서 단기 금리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중의 은행들 대출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증가하겠죠. 낮은 금리로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대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카이오페, A는 카이오페가 들어가고 B는 여러분 금리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인 거죠? 2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12번 같은 문제도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고 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13번입니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조세 등의 수입을 얻어서 그것을 지출하는 것을 재정이라고 한다. 자, 재정의 기능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열심히 여러분이 뭐 문제를 보고 풀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재정의 기능은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능이냐면 소득 재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이거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자원 배분 기능. 이거는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 안정 기능. 이거는 불경기, 호경기 때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 배분 기능, 경제 안정 기능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재정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답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한다. 뭐요? 소득 재분배 기능. 그 다음에 학교나 도로 등의 민간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 등을 제공한다. 뭐죠? 자원 배분 기능. 세 번째, 통화의 구매력의 저하나 상승을 막기 위해서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행한다. 뭐지 이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재정의 기능에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금융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요? 3번이 정답이고요. 경기 변동의 남이 이 파동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공공사업 등의 경기의 조절을 행한다. 뭐요? 경제 안정 기능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대표적인 재정의 기능이고요. 3번은 여러분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14번이에요. 지금 2017년도에 미국, 그 다음 영국, 프랑스, 일본에 있어서의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이 1년 동안 번 소득분의 국민이 1년 동안 낸 조세 총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세금 많이 내고, 됐나요? 세금으로 복지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부담률이라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국민들이 번 국민소득분의, 됐나요? 1년 동안 국민들이 낸 사회보험, 예를 들어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거요. 요거의 합을 나타냅니다. 됐어요? 사회보장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복지가 보험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부담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국민부담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A, B, C, D의 4개 국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미지 속에서 뭔가 세금 적게 내고 복지 별로 없을 것 같은 나라. 어디죠?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A는 조세 부담률도 낮은 편이고 사회보장 부담률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A는 여러분 뭐예요?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 C가 여러분 보니까 사회보장 부담률, 조세 부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국민 부담률이 높고 그만큼 복지가 많다라는 뜻인데 요 나라는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됐나요? 프랑스예요. 그러면 이제 B하고 D 중에서 우리가 1번을 찾아야 돼. 진검승부인데, 그죠? 자, 지금 B를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36.9로 조세 부담률이 꽤나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세금 많이 내고 세금으로 복지가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B는 뭐냐면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D는 여러분 나머지 하나니까 뭐예요?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특징은 미국보다는 국민 부담률이 높고 유럽 국가들보다는 전반적으로 국민 부담률이 낮아요. 국민 부담률로 보면은 유럽 국가와 미국 사이 정도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D, 이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생소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EU는 1999년부터 공통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여러분 1번은 어느 나라죠? 노르웨이입니다. 자, 노르웨이는 유럽을 쓰나요? 노르웨이는 EU에 가입조차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쓸 리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은 어디죠?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EU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유로를 쓰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자, 선생님이 유로를 쓰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 어디라고요? 덴마크, 스웨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덴마크도 쓰지 않습니다. 3번은 여러분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EU에 가입조차 안 돼 있어요. 당연히 안 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핀란드인데요. 참고로 핀란드가 여러분 유로를 쓴다 안 쓴다 이걸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1번, 2번, 3번이 어느 나라이고 이 나라는 유로를 안 쓰는 나라다. 그리고 EU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다. 이걸 알고 걸러내고 나머지 4번을 답으로 찍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자, 기초적 재정 수지 프라이머리 바란스라고 하는 것은 요거 처음 나온 개념인데 그죠? 사회보장이나 공공사업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를 세수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프라이머리 바란스의 적자 상태를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은 조세가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죠? 국채 같은 걸 발행할 수가 있죠. 요게 여러분 들어오는 이제 세수들이고 그다음에 쓰는 돈에는 당연히 여러분 여기 있는 사회보장이나 공공사업 같은 이런 것들 뭐라고요? 행정 서비스. 그죠? 행정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쓰는 돈에 뭐가 있냐면은 빚 갚는 거 있잖아요. 국채비라는 것에도 우리가 돈을 씁니다. 재정이 쓰죠. 됐나요? 여기에서 이 프라이머리 바란스란 개념 뭐냐면 국채로 들어오는 거 빼고 국채비로 이자 지불하는 거 빼고 순수하게 조세로 여러분 행정 서비스를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느냐 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걸 프라이머리 바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적자 상태인데 이걸 축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축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거나 행정 서비스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거나 행정 서비스를 줄이거나 하면은 프라이머리 바란스의 적자 상태가 축소될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냐면은 1번. 소비세를 증세해서 조세 수입을 늘린다. 1번 정답이네요. 됐나요? 조세를 늘려가지고 그죠? 적자 상태를 줄이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국채 발행을 증가시킨다. 야, 국채는 전혀 프라이머리 바란스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확대한다. 공공사업을 확대하면 오히려 여러분 프라이머리 바란스의 적자가 심해지겠죠. 됐나요? 4번 국채비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 지불을 억제한다. 이것도 국채비인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요? 1번밖에 정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자, 일본의 경제 주체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일본은행은 공기업이다. 여러분, 일본은행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공사혼합기업이고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번. 일본의 국영기업은 1980년대 모두 민영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80년대에 물론 여러분 JR이나 그다음에 NTT나 JT나 이런 것들이 민영화가 되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2000년대 우체국 우정 민영화가 이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80년대 민영화가 다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자, 3번. 일본의 주식회사는 법인이 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법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법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적으로 허용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인가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을 다른 기업이
이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될 수가 있냐라는 개념인데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됐나요? 주식회사의 주식은 물론 개인이 살 수도 있고 외국인이 살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 살 수도 있고 거기에 다른 기업도 여러분 살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일본의 주식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상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 증권거래소에 여러분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과일 장사로 치면은 좀 과일 여러분 팔다 보니까 좀 잘 돼가지고 청량리 시장에 입점해가지고 과일 파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 과일이라는 건 처음에 뭐예요? 길 모퉁이에서도 팔 수 있고 그죠? 작은 가게로도 팔 수 있고 트럭에서도 팔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됐나요? 그렇게 팔아도 과일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청량리 시장에 뭐 처음부터 팔 때부터 입점하는 건 아니잖아.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설립과 함께 동시에 상장되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7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 목적으로 1837년부터 영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사회 계급입니다. 노동사회 계급의 선거권 부여를 요구한 운동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뭡니까,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이죠. 됐나요? 1번의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 파괴 운동이었고요. 2번의 공민권 운동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 향상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시오니즘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고국,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A와 D는 일본의 환경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한 토리코미이다. 자, 이거 연대순으로 나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A, 환경기본법의 제정. 일단 연도부터 선생님 적어볼게요. 1993년. 2번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 2000년. 공해대책기본법. 1967년. 지큐서미토 1992년입니다. 자, 공해대책기본법이라고 하게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고도 경제성장기 때 미나마타병, 이타이타이병, 요카이치 젠소코 같은 공해병들이 등장하죠. 그 공해병들이 등장하면서 법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걸로 공해대책기본법이 나왔으니 요것은 고도 경제성장기 때 나온 거구나 라는 게 여러분 시기적으로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큐서미토인데 요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를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요 회의가 92년도에 열립니다. 슬로건이 지속가능한 개발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 요 지큐서미토가 92년도에 열린 다음에 환경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환경기본법은 일본의 국내에서 만든 법인데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지큐서미토가 여러분 개최되고 더 이상 환경 문제는 국내용이 아니야. 국내 문제가 아니고 범지구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법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글로벌한 형태로 여러분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기존의 공해대책기본법이라는 것은 국내용이었거든요. 따라서 요거를 없애버리고 환경기본법을 93년도에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D와 A는 뭐라고요? 선생님 표현으로 세트입니다. 뭐요? 인과관계에 해당된다고요. D 다음에 A. 요게 여러분 이제 세트처럼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이 가장 늦겠죠. 그래서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D, 그 다음 A, 그 다음 B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나요? 이 지큐서미토랑 환경기본법 요거 순서관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 20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 17년도에 있어서 토모로코시의 수출입 상위 4개국을 나타내고 있다. A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출 수입을 보니까 A가 비어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멕시코, 일본, 한국, 이집트 순서인데요. 뭐 다른 힌트가 없어요. 그죠? 뭐 덩그러니 그냥 A에 들어가는 나라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 토모로코시 같은 옥수수는 있잖아요. 아주 3대 곡물에도 들어가고 중요한 작물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힌트가 없이 그냥 이렇게도 여러분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보통 뭐 힌트 하나 정도 더 줄 법도 한데 그죠? 됐습니까? 옥수수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디죠?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정답이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옥수수 수출 많이 한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일본이 옥수수 수입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문제요?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야, 이거 어떻게 풀었냐? 이랬더니 선생님, 이건 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과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바른 장소를 경선을 참고로 해가지고 찾아라 라고 돼 있어. 경선을 봤더니 북위 60도, 북위 30도, 가운데 북위 45도이고 요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과 일본이 어디에 위치하냐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뚜렷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지리라든지 지도를 보면서 좀 감적으로 익혀왔던 것들이 큰 힌트가 되죠. 일단 유럽은 있잖아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서쪽에 있는 유럽은요. 전체적으로 위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위도가 높고 우리보다 위도가 높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유는 뭐의 영향?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의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유럽은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위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감적인 부분으로 추측해서요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영국이 여러분 뭐예요? 일본보다 훨씬 더 위도가 높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지리 시간에 여러분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일본,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에 있어서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10년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다. 고령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AD에 해당하는 국가는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 선생님 잡아볼게요. 일본은 뭐죠? 고령화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속도가 대단히 급격하게, 그지? 고령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흔히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서 미국 잘 나온다. 왜? 미국은 선진국인데도 뭐라고요, 여러분? 뭐 고령화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나라다.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스위스는요, 그냥 나온 거고요. 됐나요? 이탈리아는 뭐예요, 여러분? 일본과 더불어서 고령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나라다. 하지만 일본보다는 고령화 비율이 낮은 편에 들어가겠죠.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일본이고요. 가장 고령화 비율이 낮은 D가 뭐겠어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스위스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고령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스위스는 여러분 전혀 포인트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일본과 미국이 가장 큰 포인트,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세컨드 포인트 정도로 여러분이 봐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순서입니다. 자, 다음 23번입니다. 점거방위도법입니다, 여러분. 지리 첫 시간에 나오는 개념이죠. 점거방위도법은 뭐와 뭐가 정확하다? 이 지도를 보면은 거리와 방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 점거방위도법에 여러분 거리와 방위는 어디서부터? 중심점에서부터 정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 이제 문제 내용은 뭐냐면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점거방위도법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어진 건데 그린 건데 A가 여러분 지금 어디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도쿄에서 동쪽으로 쭉 가는데 꽤나 거리 멀게 가요. 그죠? 맞습니까? 멀리 떨어진 동쪽 끝에 있는 도시는 어디냐면은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됐습니까? 흔히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점을 대척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됐나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일본의 가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그래도 가까운 도시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A 지점이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 문제에서 지금 직선 이렇게 쭉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점거방위도법에서 한 곳은 중심점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을 찍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걸 대권 항로 또는 대권 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여러분 뭐라고요?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루트를 따라서 뭐가 날아간다? 비행기가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점거방해도법은 항공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법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원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석탄은 산출하는 지역의 카타요리가, 이거 여러분 편제되어 있다. 좀 어느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비교적 작기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이 높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석탄이 산출하는 지역이 되게 많아가지고 공급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뜻인데, 이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죠? 2번, 석유는 매장량이 많은 지역이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국의 에너지 정책에 안정을 초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석유는 매장량이 많은 지역에 여러분 대단히 편제되어 있죠. 집중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멕시코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면은 당연히 소비국의 에너지 정책들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여러분 정책이 쉽게 바뀌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되고, 그치? 그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2번은 확실히 틀렸네요. 3번, 천연가스는 셰일가스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부터 근년 러시아가 제1생산국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셰일가스, 셰일오일이라고 하는 건 셰일층이라고 하는 층에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생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여러분 2010년도 중반 이후에 흔히 여러분 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중심으로 이제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옛날에 야 석유가 고갈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석유가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없잖아. 이게 여러분 2010년도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된 셰일가스, 셰일오일 덕분입니다. 됐나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 여러분 많이 생산한 나라 어디라고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생산 1위로 올라갔고요. 러시아가 제일 생산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4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는 수단으로서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맞는데 이탈리아는 탈원전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도 틀렸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2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석탄의 수출 상위 4개국을 나타내고 있다. A, D는 미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인데 이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석탄의 수출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떠오르는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요즘에 여러분 급격하게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석탄 수출 오스트레일리아야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는 자칫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봤더니 여러분 뭐예요? 1위를 항상 유지하다가 지금 1위, 2위를 여러분 지금 2위를 위치하고 있는 나라 B. 오스트레일리아 유력하죠. 그죠? 그 다음 별로 생산이 없다가 여러분 생산이 쭉쭉쭉쭉 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나라가 A입니다. 여기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뭐냐? B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럼 A는 뭐냐?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석탄의 생산이 대단히 늘고 있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그 다음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사실. 요게 여러분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원래 석탄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여러분 석탄 수출을 뭐 예나 지금이나 그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하고 D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됐나요? 자, 다음 26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치로 넘어갔네요. 일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흔히 자유권과 사유권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문제에 나오면은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신체의 자유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1번에 주거의 불가침, 2번 거주 이전의 자유, 3번째 노예적 구속 및 구역으로부터의 자유, 4번째 북비권의 보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관계없는 것은 몇 번 하셨죠? 정답은 2번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의 자유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경제의 자유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주거의 불가침이라고 하는 건 이거 신체의 자유 맞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주거 침입하면은 신체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거의 자유 맞고요. 그 다음에 노예적 구속, 그 다음에 구역으로부터의 자유, 당연히 신체의 자유 맞고요. 묵비권의 보장도 여러분 신체의 자유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6번에 2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경제 자유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기리스인와 지유다 또 모테이루가 소레와 오키나 마치가이 데 아루. 카레라가 지유나노와 기인を選挙する間だけのことで議員が選ばれるや否やイギリス人は奴隷となりゼロになってしまう라고 노베 이야기하고 대의 정치를 비판하고 일반 의사에 의한 공동체를 만드는 걸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장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사실은 위에 있는 문장만 보고도 여러분이 이건 누구다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 뒤에 여러분 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죠. 뭐요? 일반 의사에 의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일반 의사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이기심을 버린 공동체를 위한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요걸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죠? 바로 루소입니다. 됐습니까? 루소입니다. 사실 사회계약설에 그다음 홉스, 로크, 루소가 있잖아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사람 로크인데 로크는 간접민주정치, 대의제, 그다음 저항권, 혁명권 이런 내용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홉스 같은 경우에는 만만투 기억나요 여러분? 자연 상태가 뭐라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요게 이제 홉스의 가장 여러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고 루소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일반 의사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것인데 개인의 이기심을 다 버린 이런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생각을 말하는데요. 요걸 중심으로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 평등을 중시한 사람이 바로 루소입니다. 나머지 몽테스큐에는 상권분립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예를 들어 관료제라든지 그 다음 지배의 세 가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수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이 된다. 1번은 근년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부터 사말자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주재원의 예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고요. 사말자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재원 중에서 스스로 조달하는 자주재원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30보다는 좀 더 높아요. 근데 이걸 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지금 자주재원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죠? 1번의 지방채 빚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의존재원입니다. 됐나요? 국고지출금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돈이죠. 뭐요? 의존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뭡니까 여러분? 세금 스스로 걷는 거죠.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요? 3번 지방세가 정답이고요. 4번 뭐 지방하려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의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자, 1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유권자가 중간선거인을 뽑고 그 중간선거인이 새롭게 수상을 선출하는 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유권자가 중간선거인을 뽑고 그 중간선거인이 수상을 뽑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됐나요? 아닙니다. 혹시나 중간선거인을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고 국회의원이 수상 뽑잖아. 국회의원하고 중간선거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중간선거인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선거를 위해 가지고 뽑은 사람, 내 선거에 권리를 준 사람,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같은 사람들을 중간선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중의원 소선거구의 정당 공인의 후보자가 비례대표 명부에도 등록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랑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선거구제에도 후보로 나가고 비례대표 명부에도 등록한다. 다시 말해 소선거구에도 나가고 비례대표로도 나간다
라는 겁니다. 둘 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냐라는 건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복 if 보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에 나가서 떨어져도 여러분 비례대표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표를 소선거구에서 표를 받아야지 다시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당선된 사람을 일본에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좀비 의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소선거구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네? 이런 느낌이니까. 됐나요? 근데 실제로 이 중복입후보 제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소선거구제의 가장 단점이 뭐예요? 사표가 많은 거잖아요. 많은 표를 받았는데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 사표가 많다는 건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무시된 거니까. 됐나요? 그 사표 너무 아깝다 이거야. 그래서 사표가 그러니까 많은 표를 받았는데도 떨어진 사람은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주자라는 여러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소선거구제에 사표가 많다라고 하는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에 나간 사람이 비례대표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입니다. 중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는 후보자가 참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됐나요? 4번,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는 득표율의 향상과 예산 전략을 위해 가지고 같은 날 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날에 합니다, 여러분. 임기도 다른데, 그지?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복 입후보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문장 중 A에 들어가는 말로서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자, A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요거 포인트네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헌법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헌법이었다.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규정하는 헌법이고 특히 소유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것이 제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굵직굵직한 힌트들이죠. 1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가장 민주주의적인 헌법, 요것만 들어도 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거 사회권인데? 요것만 들어도 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회권적인 성격이죠. 요것도 여러분 뭐예요? 큰 힌트가 됩니다. 이 힌트들을 모아서 정답을 찾으면 몇 번이 됩니까? 4번의 바이마르 헌법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힌트가 많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힌트 중에서 지금 세 가지의 큰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큰 힌트 중에서 하나만 딱 나와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봐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31번입니다. 일본의 내각의 권한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내각의 권한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조약의 비준. 조약을 맺어오는 건 내각이 맞아요. 근데 와서 비준, 승인받는 건 누구죠? 의회, 즉 국회 여러분 권한입니다. 자, 그 다음 최고재판소 장관의 파면.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명하는 건 내각입니다. 하지만 내각은 파면시킬 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최고재판소 장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 건 국민들이 국민심사를 통해서 파면시키거나 또는 여러분 법을 어겼을 때 국회에서 여러분 뭐예요? 탄핵재판을 통해 가지고 파면시킬 수는 있지 내각에 여러분 파면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예산안의 작성 3번이 정답이네요. 예산안의 작성은 내각의 역할이고요. 4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됐나요?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2번입니다. 유엔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자, 먼저 국제연합은 위치가 어디에 있죠? 뉴욕에 본부가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한번 봅시다. 1번. 설립 당초 미국은 의회에서 반대에 의해서 참가할 수 없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국제연합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사 공부했다면 알 수 있죠. 국제연맹입니다. 됐나요? 국제연맹 때는 미국이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참가할 수 없었죠. 국제연합은 그런 거 없습니다. 됐나요? 1번 틀렸고요. 2번 국제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이다. 물론
안보리라고 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특히 평화와 안전에 관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최고의사기관은 여러분 어디예요? 의결기관은 총회입니다. 됐습니까? 총회입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주요 기관으로서 경제사회, 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가 두어져 있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6개입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책 보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 중에 2개니까 3번이 맞는 내용이죠. 됐나요? 자, 다음 4번입니다. WTO 등 국제연합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는 전문기관도 존재한다. 국제연합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는 전문기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WTO는 1995년도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WTO는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얘는요. 됐나요? WTO는 전문기관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국제연합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기관은 뭐가 있죠? ILO가 있습니다. 그죠? 국제노동기구가 대표적인 기구고 여기에 WTO라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33번으로 넘어갑니다. 1925년 일본은 소련과 국교 회복을 위해서 일소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몰랐던 친구들은 알아두시고요. 25년도에 소련하고 국교를 회복했어요. 자,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1925년도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서 조금 힌트를 줬는데 일소 기본조약은 소련하고의 국교 회복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소련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손을 잡은 거야 이제. 그지? 그러면서 일본은 한편으로는 불안해해. 왜요? 일본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커질까봐. 일본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커질까봐. 그리고 정치 시간에 배우다시피 1925년도에는 여러분 뭐가 시작돼요? 남자의 보통선거가 시작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이 공산주의 여론이 일어나면은 자칫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공산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됐나요? 만든 법이 뭐예요? 치안유지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고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여성에는 선거권이 주어졌다.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 건 요건 GHQ 2차 대전 이후의 이야기고요. 제국의회가 설립된 것은 이거는 1890년이고요. 최초의 정당 내각이 탄생한 것은 오구마 시게노부 내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세트로 알아두세요. 1925년 남자 보통선거, 일소기본조약, 치안유지법. 뭐라고 여러분? 패키지입니다. 같이 여러분 세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4번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정세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정세입니다. 가장 적당한 거 찾아라. 1번,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다. 요거 여러분 1번 고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것은 1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됐나요? 선생님 문제 좀 치사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1차 세계대전 중인 거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2번입니다. 인도에서는 간디에 의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왜 일어났느냐라는 건데 사실 1차 대전 때 인도가 여러분 영국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영국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야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 너네 독립시켜줄게 이랬단 말이야. 근데 독립을 안 시켜줬어. 그러면서 인도에서 여러분 울분이 터져가지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 발칸반도에서는 러시아의 지도 아래에서 발칸 동맹이 결성되었다. 러시아 지도 아래에서 발칸 동맹이 결성된 건 맞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맞는데 이건 언제냐면 1차 대전 이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발칸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배경으로 여러분 나오는 내용이고요. 요거 여러분 러시아가 지도 아래에서 발칸 동맹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은 러시아가 뭐라고요? 발칸반도에 있는 사람 대부분 슬라브잖아. 야 너네 슬라브 뭉쳐봐. 나도 슬라브 너네도 슬라브. 뭐요? 범슬라브주의입니다. 그래서 3번은 1차 대전 이전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범슬라브주의적인 내용입니다.
4번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4개 정상이 모여가지고 4명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제네바 용교토 카이단 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1955년도의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우리 같이 평화 공존하자. 냉전 시기잖아, 그지? 대립 좀 줄이고 평화 공존하자라는 내용이 이 회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뭐 평화 공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뭐 그렇게 실제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1955년도에 이런 회담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은 195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AA 뭐예요, 여러분? 이제 건전지 생각하시면 안 되죠. AA 뭡니까,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리죠, 여러분. 뭐요? 제3세계가 결집한 거야. 됐나요? 이거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거 이거 눈 뜨고 못 보고 있겠어 라고 하면서 제3세계가 결집한 거죠. 이 세력에 여러분 눌려가지고 뭐예요? 야, 우리도 좀 친하게 지내자. 제3세계가 막 급부상하니까요. 미국하고 소련이 평화 공존하자 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회담이 열렸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내용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35번입니다. 1953년도에 소련의 스탈린이 죽었고 동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1950년대 동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라는 거예요. 1번,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비로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비로드 혁명은 벨벳 혁명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언제요? 냉전이 붕괴될 때 1989년도에 동유럽 혁명이 일어날 때죠. 동유럽 혁명이 일어날 때. 자, 2번, 헝가리에서는 소련에 반대하는 민중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1956년도에 뭐예요, 여러분? 헝가리 동란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됐나요? 2번이 정답이죠. 헝가리 동란. 3번, 폴란드에서는 공산당 정부로부터 독립한 자유로운 노동조합인 연대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 연대가 여러분 민주화를 주도했죠.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동유럽 혁명입니다. 됐나요? 동유럽 혁명, 냉전이 종결될 때. 그 다음 4번, 발트 3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었다. 이거는 1991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헝가리 동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했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한 나라가 아닌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아닌 것. 자,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립한 나라는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어디냐면은 에티오피아, 원래 독립국이죠, 그죠? 리베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남아공입니다. 요 4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몇 번이죠? 이집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리베리아, 이집트 남아공입니다. 됐습니까? 그 4개 국가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자, 다음 37번으로 넘어갑니다. 37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A에 들어가는 말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A는 뉴 프론티어 정책을 내걸고 빈곤, 차별 문제, 도시 문제, 교육 문제 등의 해결을 꾀하고 특히 흑인 차별 문제에 힘썼다. 대외적으로는 쿠바 위기, 베를린 문제에 대처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남베트남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개입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여러분 누굴까요? 케네디일까요? 존슨일까요? 닉슨일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일까요? 뭐 다 비슷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인데 뉴 프론티어 정책이라고 하면 누구죠, 여러분?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거기에 이 뉴 프론티어 정책을 내걸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쿠바 위기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소련의 후르시초프. 됐나요? 베를린 문제에 대처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개입을 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베트남에 개입을 개시했다. 이것만 보고 여러분이 존슨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존슨은 여러분 케네디 이어서 나오는 대통령이거든.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하고 존슨은 여러분 정책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됐나요? 다만 슬로건이 다릅니다. 케네디는 뭐예요, 여러분? 뉴 프론티어. 존슨은 뭐죠? 위대한 사회입니다. 위대한 사회인 거고요. 됐나요?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인 군사적 개입을 한 것은 도미노 이론을 펼치면서 개입한 존슨이 맞는데 그 전에 개입을 개시한 것은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닉슨 대통령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대통령이죠.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여러분 대통령이고요. 일단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치 여기서 이야기하면 입 아파요, 그죠? 뉴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린 외교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챙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3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본 경제에 있어서 경기는 후퇴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 경기는 후퇴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냐? 1번 도쿄올림픽 직후. 도쿄올림픽 직후에 경제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아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1965년도에는 적자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했고 66년도부터 건설국채를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직후에 상당히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았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냥 불황이었지, 그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었고요. 2번 석유 위기의 발생 후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80년대 후반은 여러분 뭐예요? 플라자 합의 직후에는 엔고 불황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여러분 내수를 위해 가지고 통화량을 늘렸더니 바브루가, 그지? 버블이 발생했었다. 버블이 발생한 시기고요.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쭉 풀어봤는데 조금 더 여러분 채워 넣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개념을 다시 다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종합 과목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개념을 튼튼히 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조금 내용을 채워 넣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종합 과목 고득점까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